예, 한일 정상회담 이틀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를 찾아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오시기 바로 직전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호류지를 방문을 했고 여기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희 지금 영상이 막 들어왔다고 해서 이 영상을 좀 먼저 보시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호류지라는 곳이 나라현의 대표적인 이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로는 이제 법융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친교 일정을 소화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일본의 1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을 비롯해서 뭐 다양한 국보 또 문화재를 보유한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나라현 같은 경우에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 기반이기도 한데 이곳에 있는 이제 호류지에서 이제 또 두 정상이 이렇게 함께 시찰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먼저 두 분께 관련한 질문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오기 전에 저 호류지라는 곳을 방문한 모습을 저희가 지금 함께 보셨는데요. 사실 이제 정상이 어딘가를 간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류지를 방문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저 잘 아시는 것처럼 호류지는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를 대표하는 고대 그 사찰입니다. 아마 지금 목조 건물인데요.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서 알려져 있고 또 저 그 안에는 우리 백제 관음보살상도 지금 보관돼 있기도 합니다. 과거 그 호리지를 세운 사람은 쇼토쿠 테자라고 해서 일본 아스카 문명 당시 아주 대표적인 일본의 유명한 이제 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대 한일 간의 백제 시대 당시에 한일 간의 교류의 상징적인 곳이고 또 나라현 자체에서 대표적인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지역구의 사찰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고대 교류와 현재 교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어떤 상징성으로서 호리지를 선택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 이제 곳에서의 일정을 지금 소화를 했고 사실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처음 만났던 이제 장면도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호텔 앞으로 이제 총리가 직접 나와서 이제 깜짝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함께 드럼 연주를 하는 부분들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모습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기 좀 봐봐. 장난 아니야. 야, 연예인도 아닌데.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돌바를 모르겠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봤지만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밝은 모습으로 이제 인사를 건넸고 호텔 앞으로 이제 직접 나와서 인사를 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저 이제 물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고 또 자신이 또 태어난 곳이기도 한 저렇게 상당히 자신으로서는 큰 의미를 둔 그런 지역. 정치인은 자기 지역만큼 사랑하는 그 정치인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 저기를 나라현을 방문했다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역사적이고 기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룻밤 묵을 호텔 앞에도 네. 저기를 갔다가 이제 도쿄에서 하루 전 이렇게 나라현에 내려가 가지고 저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했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어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역대 한일 간 정상 뭐 많은 회담이 있었지만은 저렇게 친밀하고 긴밀한 정상관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대학 시절에 또 저런 드럼 연주를 한 그런 또 헤비메탈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이제 참 로망이 있었어요. 세 가지 로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쿠버 다이빙하고 또 오토바이 타기하고 바로 이 드럼 연주하는 거. 예. 이런 버킷리스트의 하나를 갖다가 저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뭐 이렇게 서로 합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실무자들의 아주 세밀한 그런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저런 노력들이 또 이제 국가 간 정상들이 이 애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이 애교는 국가 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애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저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스텔 애교로 이렇게 만들어낸 부분은 그나마 평가를 받는데 저 스텔 애교를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서 이렇게 한일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은 저는 상당히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이렇게 어제 오늘 이제 두 정상의 만남의 모습 저희가 차례로 좀 봤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지금 언론에 공개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사실 뭐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이후에 이제 세부적인 논의는 외교부 장관이나 또는 관계 그 통상부 그 관련 장관들이 만나서 이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만드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얘기는 이미 대통령께서 과거사 문제하고 외교 현안하고는 약간 투 트랙으로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는 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교사 그 과거사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그 수몰 지역의 탄광 문제에 관련된 그 유해 발굴과 관련된 합의가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현재 한일 모두가 이견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그 의미 있는 것은 그 한일이 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발 트럼프 불확실성, 그다음에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한일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CPTPP, 즉 일종의 그 다자무역 협력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현재 트럼프 정부의 소위 양자 중심의 어떤 일방주의,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와 반대로 개방적 통상 질서 그리고 다자무역 체계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이해관계를 함께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 배경은 완전 정반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흔히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좌파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고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를 계승한 상당히 극우 정당 정치 세력의 대표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상당히 앞으로 한일 관계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애교 안보 전문가들이 많았거든요. 저부터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작년 경주 에이펙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부터지만은 뭐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쭉 만나면서 되려 그런 정치적 어떤 차이보다는 한일 관계가 진짜 앞마당처럼 이렇게 가까운 그런
이웃 나라인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친밀하고 상호간에 그리고 미래 산업이라든지 경제 협력 그리고 안보 협력 강화라든지 인적 교류 확대 이런 분야에서도 뭐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뭐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상이 회담이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그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이렇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호르주 방문이라든지 이런 그림도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중일 관계, 일중 관계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관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운데서 한국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건지 상당히 아무리 애교지만은 어려운 부분인데 뭐 저런 측면에서는 그 국가의 실정에 맞는 그 국가의 또 국민들 또 인식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의 뭐 이런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한일 관계를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물론 청년 교류 확대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가령 지금 현재 한국이 고물가 고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 물론 일본하고 일정 부분의 스와프는 될 수 있지만 이걸 좀 폭을 키운다든지 그런 국가적으로 좀 더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빠진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요.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입 난입과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결국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어떻게 좀 이 구형량 보셨습니까? 예, 뭐 당초 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약간 좀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렸었는데요. 특검의 입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당시보다 훨씬 21세기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헌정 질서를 물란한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내란으로 인정되는 순간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전혀 감경할, 그러니까 형을 줄여줄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뭐 반성하거나 뭐 또는 뭐 약간의 국민들에게 뭐 그 사죄 입장을 밝히거나 이런 거 없이 거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 입장에서는 죄를 감경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최고형인 사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친위 쿠데타를 열었고 그 결과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고 그다음에 일단 아직 최종적인 선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구형에서 사형 선고가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역사에 굉장히 아픈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그런 역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정말 반면교사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한국 근대사에 또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선고가 이제 다음 달 19일 오후에 있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구형량은 사형으로 정해졌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역사의 아이러니는 또 계속되고 있는데
그 417호 법정이라는 게 전두환 노태우 전 그 대통령들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을 받은 그 현장에서 어제도 이제 검찰 구형 결심 공판을 통해서 이제 사형 선고가 있었는데 좀 전에 이제 홍표 대표님 말씀처럼 그건 30년 전에도 헌정 질서가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제 단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30년 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불행한 모습을 또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참 대단히 안타깝고 참 참담한 심정이에요. 물론 이제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는 보수적 어떤 기반에 가치한 그런 정권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범보수 개념으로서 이렇게 뭐 계속 명맥은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이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계엄이 다시 일방적으로 권력을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단죄의 필요성을 특검이 강조한 것 같고 또 본인이 이걸 그동안 이제 재작년 12선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본인은 아무리 비상대권을 동원해서 절대적인 입법 권력의 그런 입법 남발, 남용 그리고 탄핵 남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참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랬지만은 거기에 대응하는 수단을 이 비상계엄으로 선택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게 국회에 그런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대의기관 국회에서 뭐 이 탄핵 소추 의결로서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거고 그 결정을 갖다가 헌재 심판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파면이나 결정까지 났는데 이제는 이제 행법적인 측면에서 내란죄 이 처벌을 받는 부분의 재판이지만은 많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또 사죄의 심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는데 되려 어제 이제 검찰 구형이 있기까지도 본인의 최후 변호인들의 변론 진술까지도 이게 국민들의 법 감정, 법 정서로는 여전히 접근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간밤의 결심 공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와 사죄를 비롯한 어떤 변화된 모습이 끝까지 없었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구형 이후에 이제 90여 분 정도 이제 최후 진술을 윤 전 대통령이 했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주장해왔던 비상계엄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을 뿐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과나 사죄는 없었습니다. 이 최후 진술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하여간 그 우리나라 국가 운영을 책임졌던 최고 지도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국가가 받은 충격, 그다음에 국민들이 받은 여러 가지 그 충격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그런 것들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또 한 번 편 입장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이런 게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재판에서 유무죄가 갈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지 않으면 유죄가 될 경우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피의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별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된 지는 한 30여 년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큰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피의자로서는 뭐라 그럴까 일종의 전혀 그러니까 자신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최선의 선택 과정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반복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이 사형 구형 이후에 이제 양 당에서의 입장을 좀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필 규정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입장이 나오지를 않고 있죠. 그만큼 이제 검찰 구형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2월 중순쯤 예상되는 그런 이제 1심 선고 이후에는 아마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제 특검이 이제 그 구형을 하면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이 반성부재.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진지한 사과나 그리고 뭐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사제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성을 갖다 주장하면서 사회적 분열을 갖다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점을 양행 그 가중 사유로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재판은 진행돼 가지고 1심 선고도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만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자신이 국가적 불행이나 국민들에게 그 엄청난 혼란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러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배출해진 이 보수 우파 진영 국민의힘이 앞으로 6.3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는 이 예.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내란 재판 과정의 저런 처신과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다가감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입장을 선고 이후에라도 반드시 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그게 우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인식의 변화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도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에게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그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당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장동혁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예.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당사자의 인식 변화가 없는 가운데 우리 당만 계속해서 국민적 사과를 하면 국민 정서가 달라지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변호인 측들이 이제 국민들을 생각해 줘야 될 시간이다. 그게 이제 1심 선고를 앞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 측이 변화돼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모습 또 국민들 바램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을 좀 매듭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과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뭔가 어쨌든 침묵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예, 뭐 김성태 대표께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들의 선의를 기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유보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은 더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단절되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그 세력들, 내란 세력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당으로서의 존립은 물론이고 뭐 존립은 국민적 지지는 물론이고 존립에까지 위기를 만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상황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제명 결정 내용만 들었고 제가 뭐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따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차후에 결정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게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의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최고위의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 당규나 아니면 이전의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 결정에 대해서 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본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재판이 늦어지면서 어제 구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윤리 회의를 했었고 그 회의에서 지난번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제 화요일로 2차 회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위가 어제 구형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따로 날을 잡거나 그거에 의도적으로 맞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올해 진행되어 온 사건이고 그 사건이 생긴 이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 특히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장동혁 대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구형과 한 전 대표의 제명이 같은 날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윤리위의 이 결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선조들이 하는 이야기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말이 이런 일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간밤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검의 검찰 고용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회성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또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해명을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윤리의 결정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10일 동안에 이 재심 또 절차 기간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런 윤리 결정에 따라서 재심 청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좀 더 소명을 통해서 다시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그런 내용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받아들여진 징계 양형이 다시 완화돼 가지고 최고위로 가서 최종 확정될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 윤리위원회 간밤의 결정은 저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재심 청구 기간을 갖다가 이제 당 지도부에서 그 10일 당헌 당규상의 그 기간을 유지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는 비상징계권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걸 구체적으로 당헌 당규상에 명시한 부분은 없지만은 아까 그걸 확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장동혁 지도 체제가 내일 같은 경우는 최고위가 있는 날인데 내일 바로 이제 윤리 결정 그 내용을 상정시켜서 최고위 의결을 통해 가지고 저걸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제명 결정을 기정사실로 이제 끝낼 것이냐 이런 걸 아마 좀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도 이제 이 당의 전직 원내대표로서 그래도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서 50년 넘게 집권한 경험이 있는 참 정치적 역량과 능력이 출중한 정당이에요. 결론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이 문제를 갖다가 당헌 당규가 적용되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법적 대응을 기정사실에 했잖아요. 그럼 가처분 신청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 당내 이런 갈등을 갖다가 심판받겠다는 것은 이거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정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에 다룬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오판도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바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자신의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그렇게 간 거거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국민의힘 내적인 갈등과 반목도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야 그게 정답이 되는 것이지 이걸 사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이 혼란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큰 논란과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또다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또다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적 대응을 비롯해서 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윤리위 결정이 이제 매듭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관측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해보고 있으세요? 늘 저런 거는요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를 저렇게 쳐내면 장동혁 체제도 어려워질 거로 보입니다. 저는 장동혁 체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한 큰 두 개의 고비가 있었는데 두 개의 고비를 다 잘못 처리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고비가 지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할 거냐 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최근에 사과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제대로 된 사과를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 비상계엄의 굴레에서 국민의힘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고비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처리 과정이었는데 이것저것 역시도 제가 보기엔 적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는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잘 보면요. 홍준표 시장 얘기가 맞아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 전체를, 그러니까 비상계엄만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과정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 역시 책임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황태자라고까지 불렸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당대표까지 하면서 그 비상계엄 이전까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하고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역시 정권의 창출자로서 책임이 간단치 않았는데 도리어 장동혁 대표의 이런 조치들이 한동훈 대표를 어떤 박해자나 어떤 피해자로 만들면서 거꾸로 그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번 처리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명 처리가 그래도 설마 할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은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고비는 제가 보건대 2월 달에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이에요. 선고일 때 그 판결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지 그게 제가 보기엔 그 기회까지 놓친다면 과연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당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재심도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경찰의 강제 수사도 시작이 됐다라는 속보가 앞서 전해져 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의 강제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시간을 달라 잔인하다 뭐 재심 청구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입장들 좀 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재심 청구는 본인의 어떤 그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요. 당원으로서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글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에서 그 지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당 안팎에서의 분위기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 이렇게 보이고 현재로 봐서는 김병기 전 대표가 방향을 좀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방향을 지금 당내 어떤 뭐 당원권 유지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둘러싼 그리고 본인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나 또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깔끔하게 해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뭐 물론 재심은 요구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천원금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서 그 법인카드 문제 등등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와 경찰 수사의 협조를 통해서 본인의 소명, 어떤 본인에게 둘러싼 의혹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이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뭐 반응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집권당의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난 22대 총선 당시에 흔히 말하는 친명 행제 비명 행사를 판단한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위원장을 갖다 맡았기 때문에 가장 지금 이제 대통령을 하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나 좀 지금 170여 명의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들이 되는 과정에 속속들이 내용을 이분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자신이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랙 요원들을 선발하고 또 관리하는 또 그 블랙 요원들의 애로 고충을 또 잘 챙겨주고 또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서 블랙 요원인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하고 사적인 그런 면담을 하는 예. 그런 과정을 또 녹취를 해버렸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면은 그렇게 민주당 내에 많은 인과관계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나는 많은 걸 손에 쥐고 있다. 그럼 나를 치려면 치봐. 이런 식으로 버티는 모습인데 결론은 저는 남은 것은 정청래 당 대표가 민주당의 그 당헌 당규상에 이제 비상징계권이 있으니까 예. 그런 재심 정부 절차를 통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제 민주당을 상대로 한 그런 정치적인 노력 그러니까 60일 동안 할 수 있거든요. 예. 재심 정부 네네. 기간을 저 시간을 갖다가 그냥 허용할 건지 안 그러면은 비상징계권을 발동해서 최고위에서 그냥 징계를 확정시킴으로써 완전한 제명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갈 것인지 이런 이제 판단만 남았다고 보고 그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후자다. 오늘 아침에 이제 경찰이 이제 김병기 자택이라든지 이런 주변 시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상당히 떨어진 거죠 지금 이게. 그렇지만은 그만큼 경찰도 그 판단을 하기까지는 이 사람의 지위나 위치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당정 관계 판단이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